2016년 영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타타 스틸 유럽의 자산이 단돈 1파운드에 팔렸죠. 새 주인은 그레이블 캐피탈이었고 브리티시 스틸이라는 이름을 부활시켰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고작 1파운드?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죠. 스컨소프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지만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시작한 셈이에요. 그레이블 캐피탈은 회생을 약속했지만 글로벌 철강 시장은 이미 침체기였죠. 보조금, 감세 혜택까지 받았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2019년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5,000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죠. 이 거대한 기업이 3년 만에 다시 파산 위기에 몰린 겁니다. 수억 파운드의 손실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영국 정부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중국의 징해그룹이 브리티시 스틸을 인수했죠. 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했지만 과거의 부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해그룹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받았어요. 결국 영국 납세자의 돈이 이 회사를 살리는데 계속 투입된 셈이죠. 스킨닝그로브와 티사이드 제철소는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는 비쌌습니다. 브리티시 스틸은 두 번의 매각과 정부 지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그레이블 캐피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부채를 떠넘기고 떠났어요. 결국 영국의 상징적인 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왔죠. 과연 브리티시 스틸은 다시 한번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매각이 기다릴까요? 2016년 세계 2위 알루미늄 회사 루살, 연간 생산량의 9%를 책임졌죠. 그 거대한 회사가 2020년 조용히 등록지를 옮겼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루살은 원래 조세회 피처인 저지에 법인을 세웠었죠. 러시아 산업거물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2007년 루살, SUAL, 글렌코어 자산이 합병하며 거대 기업이 탄생했죠. 전세계 13개국 5개 대륙에 걸쳐 6만 1천 명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주식은 모스크바, 홍콩, 유럽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 중심은 저지, 본사는 모스크바에 두는 이중 구조였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왜 법인을 굳이 저지에 등록했을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조세회 피처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2020년 9월 25일 루살은 저지에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로 등록지를 변경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탈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방 제재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압박이었을까요? 같은 해 루살은 고탄소 자산을 분할하고 사명을 AL+로 바꾸겠다고 발표합니다. 환경 규제와 ESG 흐름에 맞춰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재무 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수십 년간 저지에서 숨겨온 진짜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기업 구조 최적화라고 말했지만 그 뒤엔 늘 돈이 있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거물 루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대한 기업의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금융 드라마입니다. 1870년 미국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법무부의 탄생이죠. 이 거대한 조직이 왜 필요했을까요? 무법천지 시대의 돈 때문이었죠. 연방법 집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시기, 특히 금융범죄가 급증했어요. 연방법무장관은 이미 있었지만 흩어진 힘으로는 여부족이었죠. 마침내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DOJ 설립에 서명하며 판도가 바뀌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죠. FBI, 마샬스 서비스 등 주요 연방수사기관이 DOJ 산하로 들어오게 돼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이들은 금융사기꾼들의 악몽이 됩니다. 국세청 세금 사기부터 거대 기업의 불법 담화까지 돈이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든 등장하죠. 8개 법무부서 변호사들은 연방정부를 대표해 소송에 나서요. 특히 민사, 형사, 조세, 독점금지 부서는 돈과 직결된 범죄를 다루죠. 94개 연방사법구역의 미국 검찰청 역시 DOJ의 지휘를 받아요.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금융사기 사건도 이들의 손을 거치죠. 마약 밀매 자금 세탁은 DEA, 폭력 조직의 불법 자금은 ATF가 추적합니다. 현재 법무장관인 펜 본디는 2025년 2월부터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어요. 그녀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캐비닛의 일원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죠. 워싱턴 D.C. 로버트 F. 케네디 법무부 빌딩이 그들의 심장이에요. 미국 법무부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정의를 지키죠. 그래서 이 거대 조직은 오늘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돈의 드라마는 계속되고 DOJ는 그 최전선에 서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국립은행이 국가경제안정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외쳤지만 그 속내는 달랐어요. 국가통화인 솜을 발행하는 이 중요한 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과 통화정책이죠. 하지만 전략적 통화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과도한 솜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국민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아요. 누군가 이 발행 권한을 악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의 가치가 흔들리면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국립은행 내부의 특정 인물들이 은밀하게 화폐 발행량을 조절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공식 발표와 실제 발행량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면서 의혹은 증폭되었죠.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추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화폐 발행 기록과 특정 계좌들의 수상한 거래 내역이 일치했던 겁니다. 수사당국은 즉시 국립은행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에서 디지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계획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국민들은 자신들의 돈이 이런 식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에 큰 분노를 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핵심 인물들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그들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국가 통화 시스템의 신뢰는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사건은 중앙은행의 투명성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죠. 2001년 멕시코 금융계를 뒤흔들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 멕시코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바나멕스가 팔린다는 이야기였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누가 이 거대한 은행을 인수했을까요? 바로 미국의 금융거인 시티그룹이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125억 달러, 하나 약 16조 원이 넘는 규모였어요. 이 돈이면 서울의 아파트 수만 채를 살 수 있었죠. 시티그룹은 바나멕스 악시발 금융그룹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바나멕스, 즉 방코 나시온날 대 멕시코는 멕시코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렇게 멕시코의 대표 은행은 미국 거대 기업의 자회사가 됩니다. 인수 후 은행은 시티바나멕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단순한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멕시코의 심장부를 관통한 사건이었으니까요. 바나멕스의 긴 역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 거래는 2025년까지 유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멕시코 금융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거대한 금융 드라마의 다음 막이 궁금해집니다. 125억 달러짜리 인수합병, 그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티그룹의 바나멕스 인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멕시코 금융의 역사를 바꾼 한순간이었으니까요. 번지 글로벌은 40개국 2만 3천 명의 직원이 일하는 거대 기업이죠. 전세계 콩 수출의 핵심이자 곡물 거래의 큰 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죠. 이런 거대함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니까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번지 글로벌의 경쟁자들 ADM, 카길, 루이 드레피스. 이들은 빅사로 불리며 전세계 식량 시장을 쥐락펴락하죠. 번지 글로벌은 콩 수출부터 식품 가공, 비료까지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사업을 지휘해요. 곡물 거래는 투명성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불투명한 그림자 거래가 많죠.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계약,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류상의 거래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것처럼 보이게 했죠.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사기였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부풀려졌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이 거품은 오래가지 못했죠. 작은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으니까요. 내부 고발자가 등장하며 이 거대한 사기극의 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감사팀은 서류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죠. 수익으로 둔갑했던 그 가짜 계약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은 체포되었고 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수십억 달러의 과징금과 함께 회사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결국 번지 글로벌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이 사건의 후유증을 뼈저리게 겪어야 했습니다. 2020년 영국 최대 자산운용사 L&G에서 뭔가 조용히 사라졌죠. 바로 일반 보험, 섹션, 그 중에서도 주택보험과 반려동물 보험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부 정리가 아니었어요. 수십만 고객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움직인 거죠. L&G는 왜 조용히 일반 보험 사업을 매각했을까요? 그 배경엔 금융시장의 거대한 변화와 전략적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9년 L&G는 독일 금융 거대 기업 알리안츠와 비밀 협상을 시작했죠. 알리안츠는 L&G의 일반 보험 포트폴리오 전체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요. 이 거래의 핵심은 수십만 명의 영국 주택 소유자와 반려동물 주인이었습니다. L&G는 일반 보험 사업에서 손대고 투자 관리와 생명보험에 집중하려 했어요. 덩치를 키우는 대신 가장 수익성 높은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거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2020년 1월 매각은 공식화되었습니다. L&G는 일반 보험 시장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죠. 알리안츠는 영국 보험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고객들은 당황했어요. 보험사 바뀌는 건 쉬운 일 아니니까요. 하지만 L&G 주가는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현재 L&G는 세계 18위, 영국 1위의 거대 자산운용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반 보험 매각은 L&G가 더 큰 그림을 위한 작은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수십만 고객을 떠나보내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집중을 통한 초거대 금융 공룡으로의 진화였습니다. 91.5m짜리 슈퍼요트 트랭킬리티 한때 2억 5천만 달러에 팔렸었죠. 이 거대한 요트 뒤에는 말레이시아 국영 펀드 1MDB에서 사라진 수십억 달러의 돈이 얽혀 있습니다. 주인공은 말레이시아 금융가 조 로우예요. 화려한 파티와 명품으로 유명했죠. 그는 1MDB 자금을 빼돌려 전 세계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어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요트, 당시 이코니미티라 불리던 배가 있었죠. 수억 달러짜리 호화 요트였어요. 그는 1MDB 돈으로 이 요트를 샀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펀드에 돈이 개인의 호화 요트 구입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2018년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 요트를 압류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는 법정 경매에 붙여져 겐팅그룹에 매각됐고 이름도 트랭킬리티로 바뀌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횡령된 돈으로 산 물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23년 요트는 다시 팔렸습니다. 새 주인은 바로 게임 개발사 벨브의 공동 설립자 게이브 뉴엘이죠. 그는 요트의 이름을 드라크로 변경했습니다. 용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예요. 이 슈퍼요트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금융범죄의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난당한 자금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금융가의 말로는 결국 파멸이었죠. 조 로우는 현재 도피 중이며 전세계 수사망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1MDB 자금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예요. 한때 트랭킬리티였던 요트는 이제 드라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금융 스캔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탐욕이 낳은 비극과 정의의 추적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전통적인 러시아 마차, 트로이카, 세 마리 말이 끄는 강력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세 마리라는 개념이 금융사기에 이용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바로 트로이카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해요.
이 회사는 3개의 계열사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각 계열사가 마치 독립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모두 같은 주머니에서 돈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거래였어요. 수십억 달러가 이 트로이카 시스템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한 건당 몇백만 달러씩 티나지 않게 분산시켰죠. 마치 3마리 말이 동시에 뛰는 것처럼 자금도 3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거미줄 같은 돈의 흐름은 결국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익명의 제보자가 금융당국에 이 트로이카의 실체를 알렸습니다. 당국은 3개의 계열사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공통된 IP 주소, 동일한 서명, 수상한 자금 이동 패턴까지 발견된 거죠. 트로이카 시스템의 허술한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트로이카의 배후에 있던 거물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죠. 하지만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대부분은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3마리 말 트로이카의 교훈, 눈속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1605년 교황 바오로 5세가 로마에 아주 특별한 은행을 세웠어요. 이것은 유럽 최초의 중앙은행이라 불릴 만한 기관이었죠. 이름하여 방코 디 산토 스피리토 성령은행이었어요. 도시국가를 넘어선 파격적인 개념, 로마 최초의 공공예금은행이었죠. 거의 400년간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명맥을 이어갔어요. 교황청의 금고를 관리하며 유럽 금융의 중요한 축이 돼요. 그런데 이 은행 1992년 합병으로 사라지기 전까지 꽤나 흥미로운 비밀을 품고 있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안정 그 자체가 미스터리였어요. 수많은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림 없이 버텼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교황청이라는 막강한 권력이었어요. 사실상 국가위 지원을 받는 은행이었으니 파산이란 개념이 달랐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모든 특권에는 그림자가 따르죠. 정부 은행의 특성상 정치적 입김이 강했고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은 교황과 귀족들의 은밀한 재산 증식 통로 역할을 했죠. 합병 전까지 그들의 장부에는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거래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이 은행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었어요. 오랜 역사와 함께 묻혀버린 어두운 그림자들을 덮는 과정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은행 어떻게 됐을까요? 1992년 로마의 다른 대형 은행에 흡수돼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복잡한 금융 거래들은 영원히 미궁 속에 파묻혔어요. 교황청 은행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어요.